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 오늘도 저 혼자 돌방에서 열심히 재밌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읽은 책은 이 작품인데요. 네, 이은선 작가님의 유빙의 숲이라는 책이고요. 한국 문학입니다. 네, 이은선 작가님. 솔직히 이 작가분에 대해서 제가 흥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알고 있던 작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이제 읽을 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읽었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분도 참 잘 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이분의 세계관도 참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유빙의 숲. 네, 이거는 2018년도에 작가님께서 출판하신 작품이고요. 요게 작가님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문학 잡지에다가 이렇게 발표한 그런 단편들을 모아서 이렇게 단편집으로 내신 거예요. 이렇게 총 8편의 단편이 들어있고요.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또 이맘때쯤에 나온 한국 문학, 특히나 단편 소설집의 좀 특징으로 보자면 세월호 관련된 그런 작품들이 한두 편씩은 이렇게 좀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작가님들한테는 이런 무시할 수 없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유빙의 숲이라는 책에도 세월호와 관련된 단편이 2편이 들어있고요. 그것이 요 두 번째 작품, 그러니까 요 소제작인 유빙의 숲이라는 단편과 세 번째 작품인 귤목이라는 단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상어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다인데도 이렇게 푸른색보다는 이렇게 마치 제목인 유빙의 숲, 숲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빛이 나는 그런 표지 디자인입니다. 이 상어가 이래봬도 이 책에 의하면 이게 300년도 더 묵은 그런 상어예요. 네, 참 이 책도 제가 저번 주에 노랑무늬 영혼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읽었잖아요. 그것도 참 우울했었는데 이 책도 참 우울하고 기고하다 별의 별일이 다 있는 그런 사연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우선 우리 세월호와 관련된 이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을 볼까요? 세 번째 귤목이라는 작품에서는 이제 이 세월호로 인해서 손자를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또 물론 자식을 잃어버리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손자를 잃어버린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쵸? 말해 뭐 합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작품인 유빙의 숲, 여기에서는 조영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조카를 이제 그렇게 보냈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조영사라는 캐릭터도 원래는 해경이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자기 꿈을 접고 이제 형사가 되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차라리 내가 그때 해경이 안 되고 형사가 되길 잘했지. 만약 내가 해경이 되었다서 그 사건에 투입이 됐다면 상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누군가라도 구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의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게 좀 형사는 원래 이렇게 좀 마음이 덤덤해야 되는데 좀 영향을 받아서 여러 이런 사건들에 좀 감정 개입이 많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유빙의 숲도 그렇고 이 귤목도 그렇고 이 세월호라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결국 다 본인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 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읽으면서 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님의 세계관이 가장 잘 들어있는 작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작품이 가장 첫 번째 있는 이 작품의 시작인 유리주의라는 작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요 표제작의 유흥의 숲이라는 작품입니다. 유리주의, 이게 제일 첫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의 배경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중국 관광 패키지로 한국인들이 이제 중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어떤 호수에 있는 그 호텔에서 이제 묵고 있는데요. 이게 작품의 이게 서술 방법이 마치 그 카메라가 그 유리창 안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거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연들을 가진 그 각각의 그 관광객들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리라는 게요, 사실은 이게 밖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리라는 거를 특별히 유리라고 인식을 안 해요. 이게 마치 벽인 것처럼 그들의 일상을 다 거기에 내려놓는단 말이지, 그 장소에. 그래서 당연히 뭐 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각각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연들은 어디 가서 내놓기 부끄럽고 비밀스럽고 구리고 더러운 그런 사연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치 한 칸 한 칸의 그 호텔 방 안을 들여다 보듯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호텔에 뭐랄까 꽤 유명한, 그러니까 이거를 관광 상품이라고 해야 돼? 꽤 유명한 오래된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그 호수에 되게 기괴하게 생긴 괴물이 산다. 그러니까 그 괴물이 되게 유명한 그런 포인트인 거야. 이제 그 괴물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파충류 같은데 그 다리는 이제 사람의 다리들을 이제 막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 기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괴물을 봤네 안 봤네 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 얘기를 이렇게 마치 관광 상품인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호텔방을 잡은 거죠.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이게 특히나 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각각의 더러운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유리창이 깨지거든요. 금이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한국인 관광객들도 뭐 이런 사람들이 오겠지만 뭐 여러 나라에서 뭐 각각의 뭐 사연들을 가지고 뭐 그 사연들이 뭐 아름다운 사연일 수도 있겠지만 뭐 구리고 비밀스러운 사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유리가 받아주다 못해 금이 가는 그런 걸로 저는 읽혀졌어요. 근데 반면에 이 호수에 떠도는 이 괴물이 한 번 등장을 하긴 해요. 실제로 있긴 있더라고요, 이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환상적인 그런 요소를 도입을 했는데, 있기는 있는데, 마치 이 다리들이, 이 괴물의 모습이 그 사람의 다리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지각색의 사람들의 더러운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부분이 마치 이 되게 기괴한 괴물로 형상화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읽혀졌거든요. 근데 이 기괴한 괴물을 이 넓은 호수는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유리는 금이 갔어요. 이 유리는 자연이 아닌 거지.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더러운 마음들, 기구한 사연들, 슬픈 뭐 하소연 이런 것들을 받아주다 못해 금이 갑니다. 근데 이 자연은 그것을 다 품고, 그리고 그 기괴한 모습의 괴물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읽혀졌거든요. 그쵸. 유리는 금이 가지만 이 호수는 이 괴물을 받아준다. 이것에 이 작가님의 어떤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적인 세계관.
그리고 이 유빙의 숲이라는 곳에도 물론 아까 세월호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유빙의 숲 실제로는 비자나무로 이루어진 숲입니다. 그러니까 이 숲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숲을 중심으로 한 그 마을에 작은 마을이겠죠.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기괴한 그리고 이 유리 주위에서처럼 각각의 사연들이 정말 기구한 그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조영사 같이 뭐 세월호로 인해서 조카를 잃은 그런 사건도 있고 뭐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가 한센병이 걸린 그런 마을촌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곤 했어요. 그런 소녀 이게 소녀가 여기서 뭐 살고 있고 아무튼 그런 이제 각각의 기구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그러니까 사실 뭐 어딜 가나 평온해 보여도 자기만의 그런 사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숲이라는 게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비자 숲이라는 게 저는 뭐랄까 좀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숲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온 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약간 시체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구한 사연들을 품고 죽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숲.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비자숲이라는 게 사람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숲이라는 느낌도 받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 서러운 사연을 받아주는 건 이런 자연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서러운 사연을 품어주는 숲이라는 의미에서 작가님이 이런 이 작품을 이렇게 표제작으로 삼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슬픈 사연들을 결국 받아주고 우리를 품어주는 건 이 큰 대자연이다 라는 게 이 작가분의 어떤 세계관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읽으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작품은 뼈바늘이라는 네 번째 작품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도주라는 연작 시리즈가 나와요. 그래서 3개의 단편으로 되어 있는 연작 시리즈인데요. 그게 귤화, 그 다음에 샘물의 온도, 그리고 바다의 온도인가? 파도의 온도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3편이 도주 시리즈 연작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뼈바늘에서는 그 강간을 당해서 죽은 여성과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는데요. 죽었죠 이미. 그 남편이 되는 영혼도 죽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된 영혼은 그 여자가 강간을 당할 때 목격자였던 사람이라고 더라고요. 원래 직업은 개그맨인데 교통사고로 기구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죽어서 각각의 가정의 이제 가족들이 이제 죽어서라도 결혼을 시켜주자 해가지고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는데요. 근데 이 죽은 그러니까 남자의 영혼도 이 강간을 당해서 죽은 여자의 영혼을 이 영혼인 상태에서도 강간을 하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이 여자는 살아서도 강간을 당해서 죽었지만 죽어서도 이 운명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강간을 당하는데요. 그 영혼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근데 결국 이 상황을 이 여자가 선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외부의 상황에서 그렇게 외부 세계에서 정해진 것대로 자기 운명을 그렇게 죽어서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도주라는 시리즈에서도 이 화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조선시대예요. 예,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남편이 사주전을 이렇게 융통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은 사형을 당하고 이 여자는 자기 아들 한 명하고 아주 갓난애기예요.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요. 이 시리즈 내내 기구한 사연을 겪으면서도 계속 그 남편이 죽기 전에 남겨놓은 그 사주전 있죠. 그 사주전을 몸에 숨겨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달리면서 계속 도망을 가면서도 그거를 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 여자가 사연이 기구한 것도 기구한 거지만 아니 저거를 그냥 놓아버리면 될 텐데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안타깝기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책의 모든 그 기구한 사연들이 정말 말도 못하게 진짜 잔인한 거는 그 운명을 내가 겪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닌 거야. 다 그 외부의 어떤 환경, 외부에서 혹은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겪어야 되는 것, 그런 거에 다 초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본인이 벗어 던지지 못하거나 벗어 던질 수 없게끔 내부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렇죠. 좀 관련이 그래서 이 유병의 숲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피부병에 걸린 그 소녀도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 외부에서 그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유전 형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고요. 가장 마지막 작품인 이 커피 다비드 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이 작품도 이게 맨 처음에 유리주의라는 작품처럼 서술 방법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커피 하우스를 찾아오는, 이 카페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각각의 이제 사연들을 이렇게 누굴까요? 그 바리스타, 카페 주인이죠. 그분의 시선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는 그런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리주의라고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유리 속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커피 다비드에서도 누군가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소설의 앞과 뒤를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다양한 기구한 사연들을 담아놓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나마 이 책에서 제일 좀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드는 작품이 커피 다비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또 웃긴 게 이 유리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이 정말 엄청난 우울함과 진짜 이게 복장이 터지다 못해 시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읽다가 마지막 커피 다비드를 읽고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끝난, 그래서 내가 마치 되게 따뜻한 소설을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약간 이렇게 작가한테 속은 거지. 이렇게 나를 낚았어요, 이 작가님이. 그래서 이게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게 좀 포괄적이고 그리고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소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놨더라고. 진짜 이 문학동네 편집자들이 영악한 건지 아무튼 흥미롭게 읽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에서 작가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각각의 사연을 이렇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처 많은 그런 사연들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는 건 자연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지에 이 300년 묵은 상어가, 이 상어도 300년이나 묵었으니까요. 인간은 아직 100년 잘 못 살잖아요. 근데 얘는 300년이나 묵었으니 얼마나 기구한 사연이 많겠어요. 이제 얘가 이 비자숲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비자숲이 이 300년 묵은 상어의 사연도 받아주는 그런 숲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책은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도 소설을 잘 안 읽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흥미롭게 잘 읽었고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독후감을 마치고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